안녕하세요. 제주로프트의 황덕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15일, 2월 15일 날 오후입니다. 이게 오전에 좀 눈이 왔었나봐요. 눈이 이렇게 내린 게 창밖에 보이네요. 오늘은요. 오늘이 2월 15일인데 한 달 뒤쯤인 3월 19일 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 명의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레니 트리스타노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탄생인 지 100년이 된 사람인데요. 1919년 3월 19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3.1 운동이 있은 지 18일 후에 미국에서 태어났네요. 하여튼 3.1 운동도 그렇고 올해 그런 레니 트리스타노도 그렇고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레니 트리스타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글쎄요, 어떤 책에서도 보면 트리스타노를 굉장히 중요한 재즈의 한 인물로 묘사한 책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이렇게 좀 트리스타노 이름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책들도 있고, 트리스타노 이름이 그렇게 무슨 모던 재즈의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로 완전히 부각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참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역사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발굴되고 조명돼야 하는데 레니 트리스타노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빌 에반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사실 탄생할 수 없었을 테고, 오늘날 또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우는 브래드 멜다우도 바로 이 트리스타노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중반에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버드 파웰이 새로운 음악, 비밥이라는 음악을 들고 나왔을 때 약간 시간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거의 동시대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트리스타노는 비밥 내에서 그만의 독특한 하나의 사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몇몇 뮤지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좀 미세하지만 조그만 하나의 확실한 악파를 형성하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아주 빌 에반스라든지 오늘날의 브래드 멜다우를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음악적 업적으로 점점 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트리스타노의 음악은 그런 면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9일 날 태어났고요. 트리스타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이미 이제 시각장애를 안고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다녔고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1938년도에 그러니까 이분 나이로 치면 19살이죠. 바로 시카고 음악원에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대부분 음악원이 그렇듯이 클래식을 가르쳐주는 음악원이었는데 피아노에 굉장한 소질을 보여서 시카고 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1941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피아노를 익힐 때 물론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파퓰러 뮤직, 대중음악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30년대 스윙 음악과 재즈에서 추구하고 있는 즉흥 연주의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원에서는 이제 화성학과 그다음에 대입법 등에 관련된 점들을 공부하게 됐고, 졸업 이후에 1943년도부터 자신의 그러한 특성들을 잘 살려서 악셀 크린스텐센 스쿨 오브 더 파퓰러 뮤직, 그러니까 악셀 크린스텐 대중음악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음악 교사로서의 삶을 43년부터, 그러니까 24살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이 무렵에 이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알토 색소폰 연주자 리 코니츠, 그다음에 테너 색소폰 연주자 원 마시, 기타리스트 빌리 바우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비밥의 찰리 파커, 니지, 버드 파웰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이들과 함께 같이 비밥이라는 음악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스타노가 갖고 있는 그런 음악적인 바탕을 활용해서 트리스타노 특유의 비밥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이제 1946년도 아마 47년도에 당시 뉴욕에 위치한 키노트 레코드에서 녹음된 녹음,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여러 테이크들이 곡당 담겨 있습니다만 전체 8곡의 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CD 한 장에 담겼고, 여러 이제 얼터네이트 테이크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CD 곡 8곡을 완성했으니까 당시 78회전 SP 음반 넉 장을 녹음한 것이죠. 다 트리오 녹음이었는데, 여기 보면 피아노의 레니 트리스타노, 기타에 바로 이제 그의 제자였던 빌리 바우어, 그리고 드럼이 세션마다 46년 녹음에서는 크라이드 롬바르드, 그리고 47년 녹음에서는 밥 라이닝거, 이렇게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럼이 아니고 베이스. 그래서 기타, 피아노, 기타, 베이스가 연주하는 보통 이제 넷킹콜 트리오 편성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편성으로, 넷킹콜은 이미 30년대부터 40년대 초반부터 그러한 트리오로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했었죠. 이 트리오 편성으로 비밥 스타일의 곡들을 자작곡들, 그리고 디지 길레스피의 이제 어나이린 튀니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연주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기타와 피아노가 대입법적인 선율, 특히 베이스까지도 그러한 역할을 종종 담당하는데, 대입법적 선율의 화성도 굉장히 확장해서 어떤 곡들은 약간 뭐 조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의 곡들도 담겨 있고요. 아주 실험적인 46년, 47년도에 새로운 모던 재즈, 비밥 안에서도 새로운 뭔가 느낌이 나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트리스타노가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에 이제 그 레니 트리스타노는 일찌감치 평론가의 그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베리 울라노프라고 하는 평론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음악 잡지, 이 영국에서 이제 발간이 되었던 음악 잡지였고, 꽤 역사 전통이 오래됐을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 평론지로 시작했다가 30년대 와서 그 바탕이 재즈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재즈 평론을 열심히 하는 잡지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재즈 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평론지가 됐죠. 나중에 그 영국 출신의 레너드 페더도 여기서 일을 했었고요. 다운비트에 오기 전에 이 베리 울라노프가 당시에 이제 그 메트로놈 편집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레니 트리스타노에 대한 기사를 아주 심층적으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레니 트리스타노는 일찌감치 평론가의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1949년도와 50년도에 당시 이제 그들의 잡지를 보는 독자들,
사실 이 메트로놈이라는 잡지가 좀 성격이 좀 독특했던 게 악기, 중고 악기를 주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 벼룩지 같은 그런 역할도 맡고 있어서 뮤지션들이 많이 보는 잡지였고, 일반 대중 재즈 팬들과 달리 조금 더 전문적인 성향의 잡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잡지에서는 당시 올스타 밴드 멤버를 독자들 투표로 조사를 해보면 이 비밥 뮤지션들이 그리 뽑히지 않았던 시절에 메트로놈 올스타즈에서는 비밥 뮤지션들이 대거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49년도 올스타 멤버의 트럼펫의 49년도 그렇죠. 49년도 올스타 멤버의 트럼펫의 디지 갤러스피, 트롬본의 카이 윈딩, 클라리넷의 버디 디 프랑코, 알토 색소폰의 찰리 파커, 테너 색소폰의 찰리 벤츄라, 바리톤 색소폰의 어니 카세레스, 피아노에 그 누구도 아닌 레니 트리스타노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기타의 빌리 바워, 역시 트리스타노와 함께했던 그의 제자죠. 기타의 빌리 바워, 베이스의 에디 사프란스키, 드럼의 샬리맨, 이런 멤버들이 이제 메트로놈 독자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올스타였고, 메트로놈은 그때 이제 올스타 멤버들이 선정이 되면 그들을 모아서 레코딩 세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음반을 만들어서 그때 독자들에게 판매를 했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78회전 음반이니까 한 곡씩 들어있는 곡들을 제작을 했었죠. 여기에 이미 49년 올스타 멤버에 뽑혔고, 50년 올스타 멤버즈도 디지, 케이 윈딩, 버디 드 프랑코, 그 다음에 알토가 찰리 퍼커가 아닌 니코니츠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테너의 스탠 게츠, 바리톤의 서지 샬로프, 피아노의 레니 트리스타노, 기타의 빌리 바워, 에디사 프란스키, 그 다음에 드럼의 맥스 로치가 이렇게 뽑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그때 빅터, 콜롬비아 이렇게 양쪽 회사에서 녹음을 남겼었죠. 그 올스타즈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찌감치 평론가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레니 트리스타노였습니다. 레니 트리스타노의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음반이 바로 자신의 제자들, 그 외의 동료들이라죠. 그래서 사람들은 레니 트리스타노 스쿨, 레니 트리스타노 악파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49년도 3월에 캐피털 레코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곡의 78회전 소위 음반의 곡들을 녹음합니다. 이게 와우, 크로스 커런트, 예스터데이즈, 마리오넷 이런 곡들이었고, 알토 색소폰의 리코니츠, 그리고 테너의 원마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트리스타노의 제자죠. 여기 기타의 빌리 바워, 베이스의 아놀드 피시킨, 또 드럼에는 헤럴드 그레노브스키, 혹은 이제 그 비밥 드럼인 덴젤 베스트까지 이렇게 초대해서 녹음했던, 그러니까 기타에다가 6중주 음반 녹음합니다. 테너와 알토, 이 두 색소포니스트들의 아주 정교한 앙상블이 특별하고요. 레니 트리스타노의 연주를 들어보면 비밥을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드 파웰이나 물론 멍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비밥 특유의 그런 백비트가 들어가 있는 그 액센트를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물로 들은 듯한 그런 프레이즈를 구사하죠. 이런 점이 나중에 이제 빌 에반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양손의 테크닉이 모두 다 물론 어떤 곡에서는 거의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오른손에 싱글 라인으로 곡을 연주하다가 두 손 모두를 복선율로 연주하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요 49년도에 요 음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원마쉬의 그 캐피털 레코드의 녹음과 같이 CD 한 장이 다 들어가서 레니 트리스타노의 인투이션이라는 제목의 앨범으로 CD로 이제 발매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49년도 트리스타노의 녹음이 원마시 리코니츠의 연주와 함께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리코니츠도 1949년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의 첫 음반인데요. 바로 리코니츠의 서브컨셔스리라고 하는 유명한 판이 있죠. 사실 프레스티지의 첫 앨범입니다. 그 레코드 회사에. 그리고 뭐 당연히 리코니츠의 첫 앨범이었는데 여기서도 피아노에는 레니 트리스타노, 기타에 빌리 바우어, 베이스에 아놀드 피쉬킨, 드럼이 셸리 매니 이렇게 연주하고 있고, 뭐 다른 곡에서도 바로 이제 트리스타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모스카가 피아노를 치고, 뭐 원마시가 가세했고, 뭐 이런 편성의 곡입니다. 전체적으로 레니 트리스타노의 음악적인 색깔이 아주 짙게 묻어 있는, 그래서 뭐 한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서브 컨시어스라고 하는 제목이 서브 컨시어스리, 잠재의식처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리가 이제 뭐 리코니치의 리를 붙여서 좀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리코니치의 잠재의식 속에는 늘 레니 트리스타노가 있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레니 트리스타노의 영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리코니치의 앨범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빌 에반스한테 연결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단적인 예가 이 앨범이죠. 1959년도의 리코니치 앨범인데, 라이브 앳 더 하프노트 클럽에서 리코니치의 앨범이고, 라이브 실황 앨범인데, 리코니치의 알토, 원마시의 테너 색소폰. 근데 피아노 자리에 레니 트리스타노 대신에 빌 에반스가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지미 게리슨, 드럼의 폴 모션. 지미 게리슨은 이 녹음 때까지만이라도 하더라도 자기가 존 콜트레인 쿼텟의 베이시스트가 되리라고는 모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베이스를 쳤고, 드러머는 이제 빌 에반스 스튜디오의 드러머, 당시의 드러머였던 폴 모션이 이제 여기 함께하고 있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바로 빌 에반스가 트리스타노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1955년도에 레니 트리스타노는 애틀란틱 레코드로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사실 첫 번째 앨범이죠. 왜냐하면 앞서 두 개 소개시켰던 트리스타노의 음반이 다 78회전 시절에 녹음된 거였는데, 뒤늦게 LP 시절에 그의 첫 음반 뭐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남깁니다. 두 장의 음반만큼이나 아주 꼭 들어보셔야 할 판인데, 바로 레니 트리스타노라고 하는 셀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애틀란틱 레코드에서의 55년 음반입니다. 근데 이 앨범은 전체가 9곡이 들어 있습니다. 9곡이 들어 있는데, 앨범이 이제 저도 LP로는 안 갖고 있습니다. LP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면과 B면이 55년 녹음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55년, 그러니까 A면은 트리스타노가 피아노 트리오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트랙들이 담겨져 있고, 사이드 B면에는 55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그 뉴욕에 있던 그 중식당이죠. 중국 식당. 컨퓨셔스 레스토랑, 공자 레스토랑에서 실황으로 가졌던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1면에는 A면에는 피터 인드, 그리고 제프 모튼이랑 레니 트리스타노가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스튜디오에서 연주했고, 사이드 B에서는 역시 또 리코니치 알토에, 트리스타노 피아노에, 베이스에는 진 레임이, 드럼에는 아트 테일러가 이렇게 연주한 라이브입니다. 두 면 모두 다 아주 중요한 녹음인데, A면에서는 트리스타노가
오버더빙 녹음을 시도를 하죠. 오버더빙, 피아노 오버더빙으로 연주를 합니다. 사실 재즈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말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인데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스타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빌 에반스를 언급하게 되는데, 빌 에반스가 1960년대 넘어서 Conversation with Myself 시리즈로 이제 녹음을 하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석장이 나오는데 그 앨범에 보면 다 피아노 오버더빙으로 연주한 그런 앨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반스의 피아노 오버더빙의 아이디어 역시 사실 레니 트리스타노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55년 앨범에 이미 트리스타노가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코니치와 함께 했던 라이브 실황은 전에도 그 찰리 헤이든, 레니 트리스타노 라이브 최근에 나왔던 Long Ago Far Away 그 앨범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당시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리코니치와 라이브 앨범을 녹음하면서 그런 스타일의 그 연주들을 사실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원형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리코니치 그리고 레니 트리스타노와 함께 했던 라이브가 이 앨범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55년도 녹음 이후에 7년도에 레니 트리스타노는 역시 아틀란틱 레코드에서 두 번째 7년 만에 자신의 공식적인 앨범을 냅니다. 이 같은 CD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원래 커버는 이렇게 더 뉴 트리스타노라고 하는 요 앨범이고요. 지금 CD로는 레니 트리스타노 한 장만 사시면 이 두 앨범 모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은 레니 트리스타노가 피아노 솔로로, 피아노 독주 앨범입니다. 7년 만에 그의 모습을 보여준 앨범인데, 그야말로 아주 탁월한 그의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앨범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계속 그 워킹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보통은 이제 비밥 시대에 와서는 베이시스트들에게 그 베이스 음들을 거의 다 맡기고 왼손은 가볍게 컴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는 스타일이 재즈 비밥 시대 이후의 피아노 연주의 기법이었죠. 그래서 뭐 아트 테이텀이 버드 파일 만나서 너는 뭐 한 손밖에 쓰지 못한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버드 파일이 오른손을 뒷짐지고 왼손으로만 또 즉흥 연주를 펼치는 걸 보고서 아트 테이텀의 그 실력을 인정했다는 뭐 일화가 있듯이, 비밥 연주자들은 이제 왼손은 간결하게, 오른손을 굉장히 화려하게 쓰는 어떤 그러한 스타일을 보통은 구사를 하는데, 그 이전 시대 재즈 피아니스트 보면 왼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죠. 이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나 뭐 부기우기 피아노나 뭐 마찬가지로요. 근데 트리스타노는 이 앨범에서 보다 워킹 베이스의 역할을 왼손이 계속 끊임없이 해주면서 오른손으로 또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에 특별히 이 앨범에는 일체 오버더빙이나 무슨 테이프 플레이어의 속도를 조절해서 녹음한 그런 기술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오로지 연주 그대로 단판이라고 일부러 써놨던 이유는, 물론 과거에 자신이 또 오버더빙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이 그냥 오로지 스트레이트한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자신의 그 탁월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강조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타노는 참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무관심했다고 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또 글쎄 이렇게 자신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사용했던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앨범 숫자가 굉장히 적죠. 전혀 음반을 발표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일본 회사에 있는 그 이스트 윈드라는 레코드 회사가
레니 트리스타노를 찾아가서 음반을 녹음하자고 했더니 이제 트리스타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녹음한 트랙들을 주면서 이걸로 음반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된 음반이 이 Descent into the Maelstrom이라고 하는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음반입니다. 이 음반인데 이 음반은 뭐 다 제가 전적으로 뭐 이걸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녹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루디 반 겔더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트랙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무려 1952년도에 비공식적으로 녹음한 트랙입니다. 두 곡인데 여기 패스타임과 주주라는 곡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곡에서 사실은 55년도 이게 그 터키시 mambo라는 곡에서 오버더빙 하기 이전에 자기가 미리 한번 오버더빙 기법을 실험했던 52년도의 녹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버더빙을 녹음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때 이제 당시 블루노트하고도 그 계약을 맺지 않았던 신참이면서 아마추어 녹음 기사였던 루디 반 겔더를 만나서 반 겔더에게 이 피아노 오버더빙 녹음을 부탁을 했더니 녹음하고 이후에도 그 합성된 소리가 마치 한 장소에서 연주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녹음되어 있어서 트리스타노가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 반 겔더를 여기 피아노 베이스 드럼 연주자와 동일하게 하나의 연주자처럼 그 레코드면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앨범을 발매했다고 하죠. 사실 이런 기록은 52년도에 재즈 레코딩 엔지니어의 이름이 52년 녹음에 기재된 사실은 당시 재즈로서는 없었습니다. 클래식에서는 뭐 톰 마이스터라고 해서 특히 오케스트라 녹음을 할 때 모든 악기 소들이 잘 잡혀야 하니까 녹음 엔지니어의 역할이 그때 중요하게 대두가 돼서 50년대 초반 녹음들 때부터 보면 엔지니어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재즈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52년 그 연주에 이 루디 반 겔더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은 아마도 재즈 레코딩 역사에서 엔지니어 이름이 기록된 거의 최초의 기록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트리스타노가 이때 오버더빙을 이미 52년부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요한 협력자가 루디 반 겔더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녹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니 트리스타노는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앨범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요. 65년도에 유럽 투어를 나섰었죠. 이때 이제 요하임 베렌트라는 그 독일의 재즈 평론가가 베를린 재즈 피아노 워크숍이라는 콘서트를 열어서 여기에 제키 바이어드, 빌 에반스, 얼 하인즈, 존 루이스, 테드 윌슨과 더불어 레니 트리스타노를 한 무대에 초대해서 피아노 트리오로 계속 그 연주하는 그러한 콘서트를 가졌고 그 실황 모습이 이 DVD에 담겨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뭐 다 보실 수 있죠. 레니 트리스타노도 그중 한 명으로 이 정말 뛰어난 피아니스트 사이에 꼽혔다는 인물은 그 모습은 이 뭐 얼 하인즈, 테드 윌슨, 존 루이스, 빌 에반스, 제키 바이어드 뭐 아주 이름난 피아니스트 사이에서 비록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실력이 평론가들 요하임 베렌트와 같은 평론가에게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8년도에 미국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던 걸 끝으로 더 이상 레니 트리스타노는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악파를 1940년대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51년도에 뉴욕으로 진출해서 또 뭐 합계 이제 뭐 레니 트리스타노 뭐 원맛이 다 같이 뉴욕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해서 이제 연주하고
강의하고 하는 걸 하다가 또 56년도에 그러한 이제 그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56년도에 학교 문을 닫고 개인 레슨을 하지 않고 그 롱아일랜드로 옮겨와서 거의 은둔 생활에 들어갔고, 뭐 65년도에 이렇게 유럽 투어, 68년도까지 미국에서 기록에 의하면 공연을 한 이후에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78년도에 78년이니까 뭐 59세네요. 60이 안 된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난 은둔자로 남았는데요. 그의 음악적인 그 역량을 생각하면 너무나 소수의 음반을 남긴 것 같아서, 하지만 뭐 사후에도 이후에 뭐 여러 부틀렉 녹음들이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공식 앨범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트리스타노가 퀄리티를 다 컨트롤해서 자신의 본격 앨범으로 발표했던 음반들은 뭐 몇 장 안 됩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음반이 거의 전부였고요. 한 가지 그나마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음반이 이게 2014년도에 51년 시카고 에이프릴 1951이라는 음반인데, 49년도에 뭐 오늘날 존재하는 그 유명한 재즈 클럽인 블루노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클럽들은 70년대에 생겼죠. 근데 이게 50년대에 시카고에 있었던 블루노트 재즈 클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리 코니츠, 원마시, 여기에 이제 트럼본 주자가 나중에 이제 찰스 밍거스랑 함께 연주하게 되는 윌리 데니스가 여기 트럼본 주자로 꼈네요. 기타리스트는 빌리 바우하고 없었고, 버거 존스, 도미닉 시모네타가 드럼, 이렇게 해서 역시 6중주로 녹음한 클럽 라이브인데, 이게 업타운 레코드에서 2014년도에 테이프를 발굴해서 앨범으로 녹음을 했는데, 뭐 연주도 훌륭하고 그간에 나왔던 여러 부틀렉 앨범 중에서 가장 음질이 선명합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 들을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장 듣고서 뭐 너무 사실 이스트밴드에서 생전에 발표되었던 이 녹음도 사실 녹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요. 근데 이 51년 시카고에서의 이 실황 연주는 굉장히 훌륭해서, 뭐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들어보시면 트리스타노의 본격적인 연주를 또 감상하실 수 있는 한 장의 음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빌 에반스, 브래드 멜다우로 그 피아노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최근까지 살았던 찰리 헤이든, 여전히 생존해 있는 인물인 리 코니츠, 재즈 베이커리에서의 그 실황이죠. 이게 요 얼론 투게더, 이게 브래드 멜다우, 찰리 헤이든이랑 함께 했던 거. 어나더 쉐이드 오브 블루, 요 판도 다 90년대 97년도 녹음, 요 뭐 한 짝이고요. 여기에 이제 브래드 멜다우, 찰리 헤이든의 폴모션까지 했던 리 코니츠의 앨범, 2009년도에 버들랜드 클럽에서의 실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트리스타노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음반들이기 때문에 트리스타노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 조명받을 것이고, 그 현재 진행 중인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음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코니치의 음반, 뭐 40년대 50년대 이 음반도 역시 트리스타노의 전통이 많이 묻어나는 음반이니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뭐 이래저래 경황 없이 뭐 여러 장의 음반을 소개해드렸는데, 트리스타노의 음악 여러분들 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즈로프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